고통 속으로 밀어넣게 됩니다. 말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비만이나 영양으로 인한 다양한 질병. 자, 제 3-2강 사양관리의 전반, 동물의 후생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양관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동물을 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키핑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사양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하게 저희가 이제 보통 주키퍼, 동물원을 관리하다, 동물원을 운영하다, 유지하다, 동물원 사육사를 의미합니다. 사육사들이 밥 주고 청소하고 똥 치우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원 사육사는 매우 고도의 훈련을 받은 동물 전문가, 수의학과 행동학 분야에 뛰어난 역량을 가진 동물 전문가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동물원 사육사는 동물과 관련한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통은 저희가 이제 동물원에서 일반적으로 수의사 출신들이 동물원장이 된다든지 또는 수의사들이 사육사에 비해서 더 높은 위치를 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해외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비근한 예로 스페인의 전 세계로 가장 유명한 조류 전문 사육 시설, 동물원, 그리고 정보전 기관인 로로파르케만 할지라도 수의사 출신들은 수의라고 하는 어떤 한정된 영역에서 전문가 집단으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동물원 전반의 운영은 경영자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동물원의 동물과 관련한 모든 부분은 사육자가 하게 됩니다. 사육사가 하게 됩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큐레이터라고 부릅니다. 네. 로로파르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역대로 아주 유명한 사육 전문가들이 동물원 전반을 이끌었었죠. 이를테면 이제 과거에는 70년대, 80년대에는 로즈마리 로 여사가 로로파르케의 어떤 키트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으로 또 이제 유명한 사육사로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토니 실바, 안토니오 실바. 그 다음에는 이제 루보스 토미스카 같은 체코 출신의 저명한 사육사가 큐레이터로 활발히 활동을 했었고, 현재는 마르시아 바이츠푼텔이라고 하는 이제 독일계 브라질인 생물학자 출신의 사육사가 로로파르케의 전체 시설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수의사들은 그러한 큐레이터들을 서포트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주키퍼들이 모두가 다 큐레이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동물원의 핵심적인 어떤 일은 수의사가 아닌 사육사가 진행하는 것이 해외 주요 동물원의 전반적인 경향이고 또는 그 둘 파트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협업하여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양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예방적 측면과 즐거움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예방적 측면은 뭡니까? 충분한 영양, 여기서 충분함은 균형 잡힌 충분한 영양입니다. 불균형한 상태에서의 충분한 영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비만이나 영양으로 인한 다양한 질병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 얘기만 나오면 자꾸 무슨 영양제를 먹여야 된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영양제는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입니다. 영양제는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지, 영양제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씀 제가 분명히 드리고, 오히려 영양제가 과하다 하면 특정한 영양 성분의 과다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대되게 됩니다. 넓은 비행 공간 필수적입니다. 네. 영양 성분을 많이 섭취한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불필요하게 체내에 축적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충분하고도 넓은 비행 공간이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 새는 걸어 다니는 동물이 아니라 새는 날아다니는 동물이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에는 주기적으로 목욕을 하고, 보통은 날씨가 더운 경우에 하루에 2번에서 3번 정도 목욕하는 것이 맞고, 대형 종액의, 중대형 종의 경우에는 이제 대규모로 사육하시는 경우에는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특정한 시간대에 자동으로 물이 뿌려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외에 항상 신선한 물을 제공하고 충분한 수준의 환경 풍부화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그림상에 실내에서 기르고 있는 어떤 특정한 개인의 공간의 예시가 나옵니다. 바닥에 먼지 않도록 있죠. 네, 그다음에 원하면 언제든지 창문을 다 열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양한 장난감들이 있는 대형 횃대가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뭐 모든 그 사육 공간의 형태가 이럴 필요는 없지만 개인으로 동물을 기르신다라고 하면 최소한 이 정도 공간을 제공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이제 개별 종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그 각각의 개별 종들에 대한 사육관리상의 유의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는 주요한 분류군별로 저희가 사육하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각각의 분류군의 특성을 조금 짚고 넘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대형 매커우와 미니 매커우 뭐 둘이 이제 비슷한데 체구에서 차이가 있고 통상의 경우 미니 마커우라고 하면 레드 숄더라든지 옐로우 컬러드와 같은 이제 체장 뭐 한 34에서 뭐 42cm 정도를 미니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미 미니가 아니긴 하지만, 네. 이런 매커우류는 기본적으로 엄청난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대형 매커우류는 더욱 그러합니다. 게다가 소음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보통 대형 25톤 덤프 트럭이 누르는 클렉션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건 이제 물론 고카트도 마찬가지지만, 어마어마한 소리를 냅니다. 반면에, 전반적으로 조금 얌전한 편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상반되죠. 예외가 있다면 스칼렛 매커. 스칼렛 매커는 매우 번잡한 거예요. 고카트에 맞먹는 걸로. 불이 힘이 세서 아주 파괴적인 강력한 불이 힘을 갖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사양 관리 측면에서 예방적 측면에서의 문제로 인해서 수명이 그렇게 짧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기를 수 없는 종이라고 분명히 강조드리고요. 현재 기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면 가급적인 빨리 본인과 새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저 어디 강화도나 네, 아니면 제가 있는 영종도 같은 곳에 한 200평 정도 되는 대지를 얻어서 나오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아파트에서 어찌어찌 기른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길러지고 있는 새들은 네, 매우 힘든 삶을 살고 있을 거고요. 주변 분들은 더 힘드실 거고요. 가족분들도 많이 힘드실 겁니다. 대형 매커우를 기르고 싶지만 이런저런 여건 때문에 기를 수 없다라고 하면 이제 그나마 추천할 수 있는 것이 미니 매커우 계통이 됩니다. 또는 이제 요 뒤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네, 코뉴어 중에서 아라띵가 계통의 코뉴어들이 네, 비교적 대형 매커우와 유사한 형태로 생겼고 그 다음에 뭐 삶의 방식, 행동 등등도 비슷합니다. 미니 매커우 같은 경우에 이제 깃털 뽑기 행동을 흔히 보인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대부분의 경우 대형 매커우를 기르는 경우에는 대형 매커우를 매우 높은 수준으로 환경 풍부화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미니 매커우는 무시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대형 매커우나 미니 매커우나 환경 풍부화와 관련하여서 필요한 어떤 그 요구사항은 같은데 우리가 제공하는 수준이 낮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코카투, 네, 매커우와 더불어 호주를 비롯한 오세아니아산으로서 중남미 남미 원산인 매커우와 쌍벽을 이루는 아주 유명한 종죠. 매커우가 화려한 깃털로 널리 알려져 있다면 코카투는 매우 단순한 색상, 흰색 또는 검은색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이제 블랙 코카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주 희소하고 가격도 엄청나게 높습니다.
문제는 이제 블랙코카트의 경우에는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이런 종을 기르는 분들이 그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어떤 그 사육적 측면에서의 자원을 할애하는데 화이트 코카트의 경우에는 그 정도는 아니고 체구도 조금 작은 경향이 있다 보니 퇴세 목적으로 기르는 경우들이 많은데 웬만한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이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이들은 사람과의 교감, 특히 무리와,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자신의 무리가 되기 때문에 무리와의 교감이 매우 중요하고 정말로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요구하는 바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러한 것이 만족되지 못하면, 충족되지 못하면 자해라든지 또는 엄청난 수준의 공격성, 소음, 파괴적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서 깃털에서 상당한 양의 파우더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기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동물과 사람 모두를 고통 속으로 밀어넣게 됩니다. 유의하시고 또 유의하십시오. 준비된 분들만이 기를 수 있는 족이다라고 보통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코카투 내에서도 뭐 이를테면 갈라 코카투라든지 또는 메이저 미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화이트 코카툴 계통과는 조금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의 부담이 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갈라 코카투의 경우 일반적인 화이트 코카투보다는 코카티엘, 즉 왕관앵무와 유사한 형태의 습성을 보이는 행동을 보이는 편입니다. 피어너스. 네. 중남미 원산의 종들 중에서 가장 깃털이 화려하고 동시에 매력적이며 조용한 종. 그래서 겁니다. 포이세팔루스가 전체적으로 색깔이 좀 칙칙하거나 아니면 단조로워서 색상에서 얻어지는 즐거움이 약하다라고 했을 때 피어너스는 매우 화려한 색상을 가지고 있는 종들이고 색상의 배색도 매우 포이세팔루스보다는 더 아름답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통상의 경우 뭐 그렇게 말을 잘 하는 편은 아니지만 체구가 비교적 작고 조용하고 아파트에서 기르더라도 말썽을 부리거나 또는 부담을 줄 가능성이 조금은 낮은 편. 제가 좀 조금은 낮은 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앵무리가 전반적으로 아파트에서 기르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측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이사파루스는 마찬가지로 남아메리카, 중남미 원산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마이어스라든지 세네갈, 자딘스와 같은 것들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사는 편이고요. 뭐 비교적 쾌활함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 이제 카익이 있을 수 있는데 카익도 유사한 계통인데 카익은 너무 시끄럽다 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카익을 기르실 때에는 그러한 부분들 유의하셔야 되고 동시에 쾌활한데 사람에 따라서 너무 쾌활하다라는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아마존, 네, 아마존을 모르신 분들은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명은 거의 40년에 달하고요. 한 명에게 집착하지 않는 것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단점은 체구가 전반적으로 큰 편이고, 일단 뭐 알비프론이라든지 그런 화이트 프론티드나 뭐 레드로드 같은 일부 종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체중이 매우 많이 나가고 비만이 쉽게 발생하는 편입니다. 과일과 채소, 특히 채소와 싹 틔운 씨앗을 중심으로 먹이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을 아주 잘하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죠. 그레이페어, 한 6, 7년 정도 됐나요? 이제 부속서 1로, 사이테스 부속서 1로 상향 등재가 되었고, 해외에서는 정말 많이 길어집니다. 국내에서는 밀수된 개체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개체 9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밀수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는다면, 물론 앞서 말씀드린 모든 종이 다 그러합니다만, 분양받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유의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수명은 40년에 달하고요. 매우 언어를 잘 하는 것으로 알려져서 단순하게 말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알고 어휘를 알고 말을 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매우 높은 수준의 정신적, 육체적 스티뮬리, 행동 풍부화가 필요합니다. 깃털에서 마찬가지로 코카투처럼 파우더가 발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양한 종들이 나와 있습니다.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클레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펫으로 많이 길러지고 있는데 일반적인 앵무류와는 달리 성적 이형성이 매우 두드러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암수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용한 편이고요. 물론 이제 번식기로 도달하거나 그러면 이제 상당히 시끄러워집니다만 과일이 주식입니다. 기본적으로 과일이 주식이고 특유의 아름다움과 탁월한 언어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역시 밀수꾼들의 주된 타겟입니다. 스스로 번식하는 것이 아닌다면 절대로 분양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리와 로리킷은 국내에서 조금 저평가된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의 거주 형태와 먹이에 대한 몰 이해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로리와 로리킷은 기본적으로 화분, 꽃가루죠. 그리고 꿀, 넥타를 주식으로 합니다. 색이 매우 화려하고요. 정말 생동감이 있고 금속성에 찢어지는 한 피치가 매우 높은 소리를 냅니다. 말도 비교적 잘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집 안에서 기르기보다는 야외 사육장에 기르는 것이 좀 더 권장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집안에 기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코뉴어는 이제 앞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크게 보았을 때 아라띵가와 피루라라는 두 개의 그 카테고리로 나눠집니다. 피루라는 참고로 이것이 RRHURA라고 써있는데 이게 라틴어거든요. 뭐 이탈리아처럼 읽으신다라고 하면 큰 무리가 없고요. 그래서 실제로 읽으실 때는 피루라 RR이 발음이 납니다. 강한 히읗 발음이 납니다. 그리고 H는 묵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RR에서 H 발음이 나서 삐루라 또는 피후라라고 발음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아라틴과 삐루라 종들은 로 나눠지는데 전자는 전반적으로 체구가 크고 이를테면 파타고니아 고뉴어처럼 체구가 크고 허리도 큰 편이고요. 후자는 뭐 전체로 크기가 페이커나 왕관앵무 정도라서 펫으로 기르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수십 종이 존재해서 그 종의 구분도 매우 어려운 편입니다. 자, 사랑앵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코라고 불리죠. 정말 많은 분들이 기르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 심지어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버드쇼 품종 개량을 해서 나가고 있고요. 워낙 오래전에 야생에서 채집되어서 현재는 실질적으로 더 이상 야생에서 채집할 필요가 없이 사육 개체만 가지고 개체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통상의 경우 사랑앵무는 분양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러다 보니 중대형 앵무를 기르는 번식시설에서는 사랑앵무를 기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어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의 어떤 그 저수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도 높게 육종이 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유전자들이 개체군 내로 들어가서 활기를 친다라고 하는 언급들이 있습니다. 왕관앵무 저도 어렸을 때 정말 많이 길렀었는데요. 정말 다양한 색깔 돌연변이가 있고 조금 수다스럽습니다. 뭐 시끄럽다까지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워낙 체구가 작다 보니 사람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부침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카투 계통이다 보니까 왕관앵무는 영어로 이제 코카티에리라고 하는데 티에리라고 하는 것이 작은 축소형 어미입니다. 그래서 코카투에 이엘이 붙어서 코카티엘이 되면 작은 코카투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코카투 계열입니다. 유황용물들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러다 보니 이제 파우더를 많이 만든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흡기 계통에 문제가 있는 질문들은 기르지 않는 것이 맞겠지요. 이 정도로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3-2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